일본에서 지금 한글 안 쓰면 왕따 당한대요. 일본 고등학생들 90% 일기를 한글로 쓴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조차 감추려 했던 문자 반란,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바로 한글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죠. 친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메시지, 한글 이름 없는 친구는 소외되고 스마트폰엔 한글 키보드가 필수라는 요즘 일본 교실의 풍경. 도대체 왜 일본 아이들이 모국어 문자를 버리고 한글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MIT 언어학자 노아 엘든 교수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지금부터 세상을 뒤흔드는 문자혁명, 한글의 진짜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엘든이라고 해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언어학과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예요. 직업만 들으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과 글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흥미로운 문자 현상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메일함을 열었는데 그중 한 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낸 사람은 렌 타카하시. 일본 도쿄에 살고 있다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메일 제목은 아주 단순했어요. 교수님, 지금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기려 했어요. 요즘 일본 아이들이 K-드라마나 K-팝에 빠져서 한글에 관심이 있나 보군. 사실 그런 사례는 예전에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팬심에서 비롯된 문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메일 내용을 읽고 나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이건 무언가 다르다.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렌은 메일에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저희는 단순히 한글을 보는 게 아니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를 한글로 적어서 친구들끼리 비밀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일기장도 쪽지도 스마트폰 메모장도 다 한글이에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그건 자신의 일기장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자 정말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장이 이상했어요. 스키다요. 오하요. 아리가토. 이건 분명 일본어였어요. 그런데 히라가나나 가타카나가 아니라 한국의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한 거였어요. 당황스러웠죠. 한글을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위한 비밀 문자로 쓰고 있다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됐어요. 요즘은요, 한글 스티커가 없으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다들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깔고 한글로 이름을 만들고 가방이나 필통에 붙여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글을 자기들만의 문화로 쓰고 있다. 그게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증의 기준이 됐다. 그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자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었어요. 그 후 렌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 특별한 현상이라 생각해서 메일 드렸어요.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구경만 해도 충분히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시절부터 한자, 가나, 알파벳, 아랍 문자까지 온갖 문자를 연구했거든요. 한글도 과학적으로 잘 짜인 문자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누군가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렌의 메일을 읽고 나서부터 가슴 한쪽이 자꾸 근질근질했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폭발적인 무언가가.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연구실에 앉아도 자꾸만 렌의 메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일본 도쿄로.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바로 문자 변화의 시작점을 포착하는 거였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렌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렌, 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글 노트도 보고 싶고 내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본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있대. 그것도 비밀 언어처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진짜? 그냥 한국 팬이라서 그런 거 아냐? 아니, 그 이상이야. 무언가 있어. 느낌이 와.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고등학생이 보낸 한 통의 메일로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드디어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글을 쓴다고?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비밀 언어로. 지금껏 수십 년을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어요. 문자라는 건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문자 자체가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바꾸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렌과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로 향했어요. 시부야의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였죠. 창밖으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지나가고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소년이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어요. 혹시 노아 엘든 교수님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렌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렌은 가방에서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안에 펼쳐진 페이지들은 저를 말문 막히게 만들었어요. 한글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끄적인 낙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 쓴 일기, 대화, 이름, 편지 형식의 문장들로 가득했어요. 너 한국어 할 줄 아니? 제가 물었어요. 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어 못해요. 이건 그냥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해는 일본어로 스키다요인데 그걸 그대로 한글로 스키다요라고 쓰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친구들도 다 이렇게 써? 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 친구 절반은 이렇게 써요. 요즘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안 만들면 좀 촌스럽다고까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금 문자라는 걸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한글은 쉬워요. 외우기 쉽고 모양도 예뻐요. 어른들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끼리 비밀처럼 쓸 수도 있고요. 렌은 그렇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키보드 설정에 한글 키보드가 있었고 실제로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한글로 적힌 일본어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돌아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렌이 했던 말들이 맴돌았어요. 우리 세대에겐 한글이 자유예요. 그 문장이 저를 깊게 파고들었어요. 언어와 문자, 그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세대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낀 날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한글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은 건요. 제2장. 충격적인 숫자, 일본의 문자 현실. 렌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더 도쿄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그저 노트 몇 장과 학생들 몇 명의 유행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렌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뭔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일본 문화청 주관으로 열리는 언어 관련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지 학자들과 문화부 관계자들이 모여 일본의 언어와 문자 사용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요. 저는 곧바로 참석 신청을 하고 강연장이 열리는 대학 캠퍼스로 향했어요. 강당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은 교수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까지 모두 발표 내용을 귀에 깊게 들으려는 모습이었어요. 무대에 선 발표자는 일본 문화청 소속의 야마자키 부장이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일본 사회의 문자 사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죠.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SNS 기반의 의사소통 변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발표 도중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떴어요. 60%.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만 16세 이상 성인 중 약 60%가 문장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강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다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 문해력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낮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수치는 오타가 아닌가요? 야마자키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놀랐지만 반복된 조사 결과에서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 저는 강연을 다 듣고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주변의 일본 교수님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한자보다 스마트폰 자동 완성에 더 의존해요. 자기 이름조차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이메일도 못 써요. 그땐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겁고 진지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메모를 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지금 너무 복잡한 문자를 배우고 있다. 단순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요. 렌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그걸 한글에서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문화 현상도 아니고 단순한 팬심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문자 체계에 대한 조용한 혁명이에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비가 내렸어요. 제가 일본에 마지막으로 왔던 건 5년 전이었고, 그때는 학회 발표 때문에 잠깐 머무른 게 다였어요. 이번엔 그때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이곳을 다시 밟게 된 거죠. 비행기 안에서 수십 번은 생각했어요. 정말일까? 단지 몇몇 아이들의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렌을 만나고 그 노트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제 제 안에서 의심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분명히 어떤 흐름이고 저는 그 시작을 포착한 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렌의 안내를 받아 도쿄 시내 한 중학교 앞까지 가게 됐어요. 오늘은 제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한글을 쓰고 있어요.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외국인 교수의 방문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벽에 붙은 학급 게시물 속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됐거든요. 한글로 쓰인 글씨들이 보였어요. 친구는 소중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나는 우에노에 갔어요. 분명 일본어 문장인데 표기는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글씨체가 너무 또박또박하고 예쁜 거예요. 이게 진짜 일본 중학생들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하고 묻자
렌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반 애들이요. 한글 글씨 예쁘게 쓰는 연습까지 해요. 그날 오후 저는 렌의 친구 몇 명과 함께 작은 동아리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글 노트 동아리라는 이름의 모임이었고 주로 한글로 쪽지나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모인 공간이었어요. 다들 1517살 정도였는데 한 명씩 돌아가며 저에게 자기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혼났어요. 일기를 왜 외국 문자로 쓰냐고요. 근데요, 전 그게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 볼 수 없다는 그 비밀스러움이 좋아요. 또 다른 친구는 말했어요. 전 한자 쓰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한글은 쉽고 예뻐요. 그리고 발음대로 쓰니까 실수해도 덜 창피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어요. 철자 틀렸다고 울던 한 소년 스펠링 때문에 친구에게 놀림받던 기억. 아이들에게 글자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그게 무너질 때 아이들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도쿄대에서 열린 언어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어떤 일본 언어학자가 현대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꼭 듣고 싶었거든요. 무대에 선 발표자는 일본 문화청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처음엔 평범한 통계 자료가 나열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현재 일본 고등학생 중 약 62%는 일상적인 문장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인의 문해력 조사에서는 약 58%가 복합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들은 그 숫자는 충격이었어요. 일본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독서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교수들조차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로 보니 너무 크네요. 스마트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자 구조 자체의 문제인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어요. 문자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이 아예 포기한 건 아닐까?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단어를 쓰기 위해도 여러 가지 문자를 조합해야 하고 같은 발음인데도 뜻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 하시라는 발음은 다리, 젓가락, 끝을 뜻할 수 있어요. 그걸 구별하려면 한자를 외워야 해요. 수천 개요. 심지어 한자마다 획수도 많고 복잡하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기본 글자 몇 개만 알면 소리 나는 대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문자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일본어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쉬워요. 예쁘고 발음대로 쓸 수 있어서 자유로워요. 그 말이 이제야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튿날 저는 일본 문자교육 전문가인 카네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일본의 문자개혁사를 연구해온 권위자셨어요. 카네다 교수님은 저를 도쿄대 근처의 조용한 연구실로 초대해 주셨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든 교수,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문자개혁을 시도해왔습니다. 심지어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쓰자는 논의도 있었죠. 하지만 늘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요? 첫째는 전통, 둘째는 발음 중복입니다. 동일한 발음의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 한자가 없으면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문자 개혁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잡한 구조에 질려서 아예 글을 쓰지 않게 되는군요. 카네다 교수님은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글을 쓰는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오래 남았어요. 부럽습니다. 문자 하나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타인의 글자가 아니라 누구나의 문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문자 혁명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특별한 문자인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수긍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쉬운 문자라 해도 한 나라 전체가 자랑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는 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 싶었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꽤 낯선 이미지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나라, K-팝과 K-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길을 잃을 걱정이 없을 만큼 안내 표지판이 정확했고 직원들은 공손하면서도 당당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울대학교 한지연 교수님께서 저를 마중 나와주셨어요. 노아 엘든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주신 그분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차 안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일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세종대왕 한글박물관입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도로는 깨끗하고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박물관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세종대왕 한글박물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도록 만든 문자 한글. 그 문장 하나가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이 문자는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표였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시실에 들어가자 안내 도우미 분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벽면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복제본으로 걸려 있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기록하기 어려우니 라는 서문이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문자는 단지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로부터 시작된 문자였어요. 도우미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발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문자학자로서 수많은 문자의 탄생 배경을 공부했어요. 페니키아 문자, 데바나가리, 아람 문자, 키릴 문자, 알파벳.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명확한 창제 목적과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건 정말 문자학적 기적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교육 코너가 마련된 전시실로 가니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7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칠판 앞에서가 달을 읽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직접 쓴 일기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이 글자 엄마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이 돼도 모든 한자를 못 외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치원생이 자기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제 연구 노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위대한 발명품이다. 다음 날 한지연 교수님은 저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는 실제로 한글 구조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얼마나 빨리 익히는지를 관찰하는 연구였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하루 만에 기초 글자를 익히고 사흘 만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실험 영상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교육의 혁명이다. 그날 점심시간 교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문해율은 얼마인가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0.05%예요. 즉,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숫자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도 훨씬 낮네요. 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배우기 쉬운 문자에 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만난 렌 그리고 그가 말했던 한글은 자유의 상징이라는 말. 그게 이제야 정말로 이해됐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한국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세종대왕은 지금 이 세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한글은 타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문자로서 누구에게나 열린 지식의 문이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렌을 만나고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을 느꼈고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이 글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정말 문화 때문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지연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엘든 교수님,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곳을 보여드릴게요. 요즘 일본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한글을 배우는 곳이 있어요. 직접 보시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수님을 따라 서울 외곽에 있는 글로벌 한글 센터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센터 건물은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입구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 모두를 위한 문자. 그 문장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모두를 위한 문자라니.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학교 교실 같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일본 여학생들 20여 명이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다들 열심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공책에 뭔가를 또박또박 적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워볼게요. 밥, 숲, 잎처럼 받침이 있는 단어는 어떻게 소리가 달라질까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어떤 아이는 밥 좋아요 하고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다른 친구들은 예쁘게 글자를 쓰며 서로 공책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한글을 배우고 계신가요? 처음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학생은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요. I love you 같은 대사 있잖아요. 근데 따라 쓰다 보니까 한글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그 아이는 가방에서 한글 이름 스티커를 보여줬어요. 하나하나라는 한글 이름. 이거 제 한글 이름이에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스티커 가게에서 샀어요. 친구들도 다 하나씩 있어요. 요즘은 한글 이름 없으면 좀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한글 이름이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그땐 조금 과장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서울의 한 교실 안에서 일본 아이들의 입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켠이 찡하게 울렸어요. 한글을 쓰면 부모님이 못 알아보니까 우리만의 언어 같아요. 일본어로는 못 표현하는 감정을 한글로는 쓸 수 있어요.
더 감성적이에요. 아이들의 말은 하나같이 순수했고 깊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비밀 편지, 감정 표현, 친구들과의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저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자기만의 자유였어요. 한지영 교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기존 문자는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벽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한글은 그 벽을 무너뜨려 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의 자유가 글자를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문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창밖에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일본에서 온 또 다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표현의 자유, 누군가에겐 비밀을 나누는 수단, 그리고 누군가에겐 미래를 꿈꾸는 열쇠였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열고 이렇게 썼어요. 문자란 문명과 시대를 초월해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다. 한글은 지금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지연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엘든 교수님, 다음 주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지금 교수님이 보고 느끼신 걸 발표하시면 정말 큰 울림이 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저는 그저 조사하러 왔고 아직 연구가 완벽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일본에서도 학자들이 오십니다. 혹시 일본의 현실을 이야기하시기 꺼려지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확 흔들렸어요. 지금이 아니면 이 이야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모두 있는 그대로 말해보자고 결심했죠. 심포지엄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서울대학교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학생들, 기자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중엔 도쿄대의 시오자키 교수님도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일본 문자 정책의 권위자로 한글보다는 자국 문자의 전통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이었죠. 사실 그분 앞에서 일본의 문해력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꽤 큰 도전이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의 노아 엘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화면에는 렌이 보냈던 한글 노트 사진과 도쿄 시부야의 한글 스티커 가게, 그리고 서울 글로벌 한글 센터에서 아이들이 수업받는 모습이 차례로 떴어요. 일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들은 한글을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 자유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놀라는 사람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요? 그 해답은 일본과 한국의 문해력 차이 속에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두 개의 숫자가 크게 떴어요. 한국 문해율 99.95%, 문맹률 0.05%. 일본 문해율 약 60%. 복잡한 문자 구조로 인해 실질적 문해력 저하. 그리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규칙성, 발음의 일치성, 글자 조합의 유연성. 그 순간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든 교수. 지금 그 말은 일본의 문자 체계를 부정하는 겁니까? 시오자키 교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일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며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자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시오자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자를 버리자는 겁니까?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자는 겁니까? 그 순간 강당 안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버리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문자로 인해 표현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한글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아이들은 자유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 마지막 장을 띄웠어요. 한 문장이 큼직하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문이며 인류를 위한 평등의 열쇠입니다. 순간 객석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졌고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안엔 놀라움도 존경도 공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발표가 끝난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오자키 교수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든 교수. 사실 우리 교육부 안에도 비공식 한글 연구팀이 존재합니다. 저도 솔직히 제 딸이 한자 때문에 자주 울어요. 언젠가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을 못 열었죠. 저는 놀라면서도 그 말이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는 진심을 마주했을 때 시작된다는 것. 그날 저녁 심포지엄 만찬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질문했어요. 정말 일주일 만에 읽고 쓸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런 철학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이걸 우리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 너머엔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심포지엄이 끝난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붉은 네온 사인과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제 가슴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떠올랐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글자가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구나. 그 글자가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있었구나. 저는 노트를 꺼내어 한 줄을 조용히 적었어요.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시오자키 교수님이었어요. 심포지엄에서 날카롭게 저를 비판했던 바로 그분이요. 메일 제목은 단순했어요. 엘든 교수님께 드리는 사적인 이야기. 메일을 열자 저는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엘든 교수님, 어제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딸의 글쓰기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자 때문에 자주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일본 교육부 내부에도 한글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직은 극소수이며 비공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실무자들은 이미 한글의 구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언젠가는 일본의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은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진심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지연 교수님과 마지막 일정을 함께 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한글 교육 도서관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외국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글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고등학생, 인도네시아에서 온 대학생, 그리고 일본에서 온 중학생 아이들까지. 그들은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엄마, 꽃, 좋아해 같은 단어들을 또박또박 읽으며 서로에게 뜻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한글은 말이죠. 마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문자예요. 어느 일본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한글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날개였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일을 보냈어요. 받는 이는 하버드대 언어학과의 친구이자 세계적 석학인 노암 교수님이었어요. 노암 기억하나요? 당신이 언젠가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지금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 비밀 언어가 되었고 세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어려운 문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글자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의 꿈이 있었어요. 인류가 다시 글자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면 그 시작은 분명 한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을 떠나며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작고 빽빽한 도시, 정갈하게 뻗은 도로, 그리고 그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한강.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풍경 위로 한글이라는 이름이 거대한 빛처럼 떠오르고 있었어요.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그 문자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대와 시대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언어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명의 문이에요. 아마 머지않아 세계 곳곳에서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문자를 가르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한글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글자니까요.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진짜 모두의 문자니까요.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택한 아이들. 그들은 지금 단지 글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있었어요.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어려워서 포기했던 문장들, 이제는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MIT의 노아 엘든 교수는 말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인류를 위한 지식의 문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한 학생은 한글로 비밀 일기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어야 할 언어의 가능성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닐까요? 한글, 그 작고 위대한 기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